관훈 나이트 클럽. 안녕하십니까, 웨이터 민동기입니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뉴스트라다무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뉴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네. 다 맞춥니다. 뭐든지. 네. 네. 내가 13일이라고 했지. 그렇게 개무시를 하더니 지난번 방송을 본 제 네. 와이프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로 야 어떻게 하나를 못 맞추냐고. 예. 지난주에 뭐 저희가 이제 김장겸 해임 그리고 김재철 구속 예측했는데 이제 하나도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런 예측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하겠습니다. 네. 최욱현이가 대본을 다 가져오더니 선배님 이거대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하더니 김재철 구속, 김장겸 해임 이거대로 읽어주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 여기서 뛰어내리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살려야지. 어쩐지 시작 전부터 고기 먹인다 했어. 그래서 이제 최욱현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친구 없으면 방송이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마음에서 대본대로 읽어줬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낚인 거예요. 그래놓고 저번 주 방송 말미에 저희가 대국민사고를 할 거라고. 모렴치한 최욱현입니다. 온 세상에 방송을 이상한 데서 배웠어요. 최욱현이. 여러분들 최욱현한테 우리가 낚였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이런 불행한 방송인들이 없습니다. 저희가. 자, 그나저나 뭐 제가 시작한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12월 7일 날 저녁에 목요일 저녁일 겁니다. 아마. 관훈 나이트 클럽 100회 특집을 이제 마련합니다. 고기 파티로 함께 하는데 그래서 어딘가 봤더니 우리 지난주에 착한 보쌈 대박 났대요. 너무너무 맛있게 먹은 거 아닙니까?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맛있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진짜 가마솥에서 제대로 삶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착한 보쌈에서 또 이렇게 뒷받침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보쌈 먹으러 오십시오. 또 보쌈엔 또 뭐하고 궁합이 잘 맞습니까? 홍어죠. 홍어죠. 홍어. 지금 김용민 브리핑에 광고하시는 알싸한 홍어라고 있습니다. 아직 섭외는 안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난데없이 폭탄을. 그런데 말이죠, 홍어에 대한 호불호가 그렇게 심하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좋아하시는 분은 정말 좋아하는데 거부감이 심하신 분들은 또 완전히 싫어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국민 카페 2층 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서 홍어를 드리긴 했습니다. 뭐 어차피 어디서 주나 뭐 냄새는 비슷한. 그러니까 근데 그 알싸한 홍어 저희 집에서 자주 드시는데. 그래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알싸한 홍어가 협찬을 안 할 수 없겠네. 말이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만약에 협찬을 안 하면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됩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알싸한 홍어 그리고 착한 보쌈 M&A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비로소 삼합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담채 김치가 아마 또 협찬을 해줄 것 같습니다. 느낌에. 이담채 김치. 안 해주면 협찬 안 해줬다. 그렇게 이제 대문짝만하게 붙이면서 망신을 주기로 했습니다. 진짜 날로 먹네요. 갑질하니까 갑질. 그리고 우리가 관훈 나이트 100회 특집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정상근 선수도 그렇고 그냥 고기 먹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막걸리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있습니까? 막걸리 하는 광고가? 아니, 막걸리 광고 업체가 없네. 근데 이제 우리 슈퍼에서 장수 막걸리를 많이 팔더라고. 그렇죠. 장수 막걸리로 하지 뭐. 안 해주면 뭐 안 해준다고 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붙여가지고. 근데 일단 자막으로 협찬 이렇게 띄우시죠.
네, 알싸농어, 뭐 이담채 김치, 뭐 장수 막걸리 이렇게 협찬으로 띄워서. 그래요. 이거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최욱현한테 내용 증명 보내서 고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좀 시점은 맞지 않았지만 결국 김장겸 씨가 해임됐어요. 네. 그렇죠. 해임되는 전 과정을 보면서 말이죠. 이건 또 MBC 노조라면 이제 임세희 쪽에 MBC 노조 말고 거기가 사실은 명칭상으로 보면 거기가 MBC 노조야. 네. 그렇죠. 그죠? MBC 노동조합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이건데 하여간 MBC 제1노조라고 합시다. MBC 제1노조가 또 한 번 승리의 기억을 얻게 됐습니다. 사실은 2012년 국면에서 장기간 파업을 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돌아가자마자 입을 딱 씻고 박근혜가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한테 어마어마한 그런 칼질을 해댔습니다. 인격 모독까지 해가면서 그래서 이 MBC가 최초로 패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전반전이 끝난 거였어요. 이제 후반전까지 끝나서 완승을 했습니다. 이게 또 얼마나 우리 언론 운동에 큰 자산이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2,000일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긴 싸움이었죠. 근데 진짜 첫 출근을 이제 상암동 복귀했을 때 파업 풀고 본인이 소속된 회사잖아요. 여의도에 있다가 상암으로 이사를 가긴 했지만 근데 상암동 사옥에 본인이 이제 보도국이다, 시사교양국이다, 아나운서국이다 이런데 그 상암동에 본인 소속된 그 부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어제 파업 복귀한 첫날에 첫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 부서에. 왜냐면 다 유배를 보냈으니까 자기 원 소속 그 부서에 처음으로 출근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렇군요. 야, 이 참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이게? 그러고 보면은 해직 MBC 기자 PD들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분들도 어차피 상암동 사옥에 출근할 자격이 없었으니까. 어제 그 MBC 아나운서 한 분이 첫 아나운서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올려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셨던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제 옛날에 참 TV에서 자주 보였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그동안 안 보였잖아요. 그분들이 쫙 대기하고 있다가 한 분씩 박수를 치면서 아나운서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참 보면서 좀 짠하더라고. 이게 뭐냐 이게 대체. 아니 신동훈 있었나? 신동훈? 없죠 당연히. 신동훈 없나? 결근했나? 어디 가셨을까? 양치질하러 갔나? 피구하러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이게 인사 발령에 따른 거는 아니고 일단 그냥 원대로 그냥 복귀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 인사권자 말하자면 사장 대행은 누굽니까? 지금 원래 백종문 부사장이 사장 대행을 해야 되는데 백종문 부사장도 스스로 아웃됐죠. 그 사람은 머리 좋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유일하게 MBC 임원진 중에 그나마 사태 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넘버 3인 최기화 기획본부장님. 아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헛다리를 짚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라고 하십시오. 전 13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한 줄 걸쳤어. 한 줄 걸쳤어? 그걸 계속 한 발 걸쳤어. 있어. 다들 무시했지. 인생인데 그런 식인가? 아니 그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방문진에서 해임을 결의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김장겸이가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주주총회에서 이제 해임되면은 4억의 퇴직금 제로.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전에 김재철처럼 김장겸이 사표를 던지면 4억 챙기는 그런 건데 그날 전광석화처럼 주주총회까지 다 끝났어요. 진짜 전광석화처럼. 아니 근데 끝냈죠. 진짜 이건 예상을 못했는데 박문진 그 이사장이 이완기 이사장이잖아요. 그때 주주들 그러니까 정수장학회하고 박문진이 주주지 않습니까? 정수장학회한테 주총 소집하자고 그렇게 먼저 이게 공문을 보냈나 봐요. 그러니까 정수장학회에서 오케이 한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해서 땅땅땅 해서 처리가 된 거예요. 깔끔하게. 그러면 김장겸은 사표를 낼 겨를도 없이 그냥 바로 퇴직금 못 챙겼죠. 그냥 아웃이 된 거죠. 큰일 났어. 최순실의 말대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 봐봐. 그 백종문이가 머리 좋다는 건 뭐냐면은 그 사태 파악을 하고
자기도 그렇게 마냥 퇴직금을 못 받고 길거리로 앉을 수 있게 된 생각에 바로 그날로 사표를 낸 거 아닙니까? 유일하게 이제 사태 파악을 한. 아, 똑똑해. 네. 그것 때문에 사표를 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받을 수는 있죠. 그래서 최기화 지금 기획본부장이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기화가 우리 금준경 기자하고 그렇죠. 소울메이트. 그래서 금준경 기자 명의로 화환 하나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그렇지. 미디어 오늘 씹새끼 해가지고. 제가 금준경 기자한테 이때다 다시 전화를 해서 대행 축하드린다고 전화를 해라고 트라우마가 있는지 못하더만요. 그럴 때 해야 돼. 그래 멘탈로 이기는 거지 이거는. 전화 걸어서 그걸 못 이겨서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가치를 못 느꼈어. 가치를 못 느꼈어. 저 같으면 그냥 그러겠어. 대행님, 미디어 오늘의 띠 뺏깁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 장충기 꽃배달 해가지고 미디어 오늘 씹새끼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게 최고의 복수야. 그렇지 않아? 그럼 누가 보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장충기 꽃배달은 배달을 하면 사진을 찍어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기화 사장 대행이 화환을 받는 모습을 이렇게 찍어서 사진을 보내주면. 아유, 글쎄 말입니다. 그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오빠, 정말? 진짜? 드디어? 벤지 천지개벽 업데이트 월드 서버 오픈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벤지 지금 다운로드.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그래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관훈 나이트클럽 어떤 이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MBC 김장균 사장 해임 얘기는 앞에 거의 다 해서 따로 말씀드릴 거는 별로 없는데 어쨌건 MBC 본부가 15일 날 파업을 종료를 했어요. 김장균 사장이 아웃된 이후에. 제1노죠. 네. 하지만 이제 보도본부에는 아직도 김장겸 세력인 또 오정환 보도본부장이 있고. 오정환? 네. 끝까지 결사항전하겠다는. 네. 단체 문자를 해가지고 그랬던 분 있잖아요. 글을 또 올리셔가지고 오정환 씨가 녹화하고 있는 오늘 조선일보가 살짝 또 기사에 언급을 했던데 이런 취지의 글을 썼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파업 풀고 이제 노조원들이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적폐청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해방 이후 북한이 반동 세력을 척결하는 그 상황과 유사한 것 같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셨다고. 자기를 반동 세력이라고 알고 있는 겁니까?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파업 풀고 복귀한 것밖에 없어. 그렇지. 많이 이제 위축이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고. 참. 안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 더 조롱해봐야 어차피 한 달 후면 아웃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아직은 보도본부 같은 경우에는 제작 거부나 이제 태업 이런 식으로 투쟁은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근데 파업은 일단 푸른 상태입니다. 아나운서들도 보니까 아직 원대복직 명령이 나지 않았는데 그냥 거기로 출근을 하는 걸로. 그렇죠. 그리고 또 신동호 아나운서는 시선집중에서 결국 하차를 하게 됐어요. 아니 오래전부터 하차했어. 그렇죠. 파업 시작할 때부터 사실상 하차를 한 거나 다름없었지만 시청자들이 물밀듯이 게시판에다가 당신 뭐냐, 왜 방송 진행하냐, 그렇게 옳은 얘기 착한 얘기 하지 말고 아나운서 동료들
네. 후배들 그렇게 괴롭혔던 거 이실직고 하라.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야. 바로 그날로 그만두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그 멘탈이 강하지 않았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권이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니까 그냥 거기에 같이 편승해서 이제 센 척했는데 센 척하는 겁쟁이. 예. 그리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런 얘기들이 공식적으로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김재철 전 사장, 그다음에 김장겸 전 사장, 그다음에 백종문 전 부사장, 그러니까 이른바 이런 그 임원진들을 있으면서 각종 부당 징계하고 소송 제기하고 뭐 이랬잖아요. 거기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당 징계에 따른 피해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끝까지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다 받아내겠다는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좋습니다. 네. 그 이제 이 사람들이 가장 약한 고리가 돈이야. 딴 거 없어. 돈이야, 돈. 돈으로 괴롭히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굉장히 젠틀하신 분이세요. 젠틀하신 분이신데 이런 구상권 얘기를 하시면서 가장 강력하게 하여튼 대처할 수 있는 대로 다 청구할 수 있는 걸 다 청구해가지고 정말 거지를 만들어 버려야 된다. 그렇죠. 이 정도로 굉장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가능하답니까? 아니 실제로 그게 가능하대요. 특히 그 MBC가 아마 소송에 쓴 돈만 해도 수십억이요. 40몇 억 될 거예요. 그래요? 수십억. 네. 그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부당 징계라든가 부당 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소송 제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들이 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래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결정을 해야겠지만 그거 만약에 부당 징계라든가 부당 전보, 뭐 부당 해고 이런 사람들이 다 소송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오우, 그건 만만찮아요. 그럼요. 뭐 그 소송을 결정하기까지의 뭐 임원회의록 이런 것 같은 게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구상권을 책임을 물을 수도 있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복귀를 하셨고. 근데 이제 박문진이 사장도 완전히 주주총회를 거쳐서 김장겸을 완전히 아웃한 데다 차기 사장에 대한 그런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갈 그런 단계에 접어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관건은 새 사장을 어떻게 뽑느냐 이제 여기부터인데 박문진에서 뭐 여러 안을 놓고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사추위 아이디어가 있는데 뭐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구성원들의 의견도 받고 여기저기 좀 공정성을 기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단점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YTN만 보더라도 초여름에 그만뒀는데 초가을에 그야말로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봤을 때 사장 추천위원회 방식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추위 구성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YTN 사장에서 나타난 불거진 문제점은 과정상에서는 뭐라고 흠을 딱 잡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촛불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가 된 이 정권에서 과연 시민들, 언론개혁을 바라는 그 시민들의 여론이 과연 YTN 이사회가 그걸 얼마나 반영을 했느냐. 전 하나도 반영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1,700만, 연인원 1,700만의 촛불 시위대가 거리로 나왔는데 그 1,700만 중에 최남수가 YTN 사장이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었을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어. 최남수가 자기도 촛불 집회 나갔다고 하더라고. 본인 말고는 없었을 거야, 아마 틀림없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박문진이 고민하는 지점은 바로 그 부분 아닐까. 그래서 최대한 MBC 최종 면접까지 만약에 오른 후보들에 한해서 좀 더 국민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고민에서 좀 비롯된 게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 면접을 일종의 생중계를 하자. 좋지. 그래서 뭐 마치 예전에 그 오디션처럼 오디션 프로그램 같이. 그렇죠. 이제 이 박문진 이사들이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제 점수는요. 적폐 청산에 대한 의지가 약해 보입니다. 합숙 훈련도 하고. 아니 그게 실제로 일부 이사들이 그 안을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약간 이견이 있긴 한데 너무 신중하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견도 있긴 한데. 뭐가 신중하지 않아? 근데 제가 봤을 때요. 그거 한번 검토해볼 만한 안이라고 봐요. 왜냐면 3명이면 3명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그 대선 후보 한 것처럼 이사들 앞에서
자기 어떤 경영 계획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PPT로 딱 마이크 이렇게 딱 꽂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 뭐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이런 걸 하겠다. 그걸 만약에 직원들도 다 창발하고. 그렇지. 그게 MBC 공개홀이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게 만약에 TV로 나간다. 그럼 국민들도 볼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게 굉장히 저는 큰 이벤트라고 보거든요. 그때 송재호가 나오면 어떨까? 네, 안녕하세요. 춘천 MBC 소속 송재호입니다. 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촬영하고. 네. 면접 끝나면 뛰어가고. 이러면서. 네, 그렇습니다. 안한색 그 형님 있잖아, 송재호. 네. 지금 춘천 MBC 사장 이런 건 하지 말고 코미디언으로 그분이 좀 데뷔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열렬히 박수 쳐주고 지지해줄 마음이 있어. 근데 그 표정이나 발주나 이게 코미디적 서사가 있다니까? 그렇죠. 진짜야.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으신 거야. 코미디계로 진출을 하셨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봤을 때 코미디적 감각이 있어요, 그 양반이. 정말 좋아할 만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춘천 MBC 사장만 아니라면. 아니 진짜 춘천 MBC 사장만 아니라면 우리 게스트를 모셔오고 싶어. 아니지롱. 조합원들 향해서 매롱하는 거는 무례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례하게 한 게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고 나를 비난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거니까. 표현 방법이 그럴 때는 매롱이라 표현하십니까? 아니지롱. 이라 표현하십니까? 아니지롱. 아니지. 아니지롱은 뭡니까?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롱. 그거 진짜 웃겼는데. 그런 말 안 했지롱. 네, 그 영상이 춘천 MBC 그 페이스북에 있는데 한번 진짜 보시면은 그건 진짜 너무 좋아할 만한. 이건 춘천 MBC 제작진과 송재호가 같이 짜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뭔가 코미디계의 진출을 노리고 노림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퇴임 이후에 어차피 잘릴 거. 너무 웃겨 진짜. 이거 너무 진짜 제가 배꼽을 잡고 웃었는데 이런 생코미디는 처음 봤어요. 진짜 날코미디. 그래요. 손재호 씨도 한번 나와줘서 본인들에게 큰 웃음을. 그러면서 한 번씩 웃겨주는 거야. 그것도.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주목하겠습니까? 그렇죠. 무한도전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캐릭터면 전례 없는 캐릭터죠. 그리고 춘천 MBC가 한번 그거 갖고 한번 송재호의 그 역사를 한번 투쟁 과정에서의 역사들을 잘 방송용으로 만들어서 그건 난 극장판으로 걸어도 남편이라고 봅니다. 아니 코미디 프로그램 사장님 우리 사장님 뭐 이런 걸로 만들어도 돼 진짜. 얼마나 재밌습니까? 뭐 그래서 공범자들이 아니라 우범자들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사장 후보로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거 뭐 본인이 내가 나가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고 아직 없고요. 실명으로 언급된 분이 일단 JTBC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 정찬영 TBS 사장. 대표, 그다음에 최승호 PD. 그다음에 일부 신문이긴 한데 조능희 MBC PD도 그래요. 언급을 했고요. 네 분 다 이런 기가 막힌 시대에 나름대로 맞서 싸워서 자기 역할에서 좋은 방송을 내려고 애썼던 그러나 또 훌륭한 언론인들이네요. 그리고 실명은 언급은 안 했지만 경향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회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이를테면 뭐 전 논설위원, 그다음에 전 협회장 이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전 논설위원은 이우호 전 MBC 그래요. 존경받는 또 선배기도 하죠. 하고 그다음에 전 협회장은 송일준 전 PD 그렇구나. 협회장. 그분도 마찬가지로 광우병 피스톱 보도 때 앞장서서 또 보도를 했었고 또 진행을 맡았었고 어마어마한 탄압을 당했었고 그렇죠. 어느 한 분 사실 진짜 자격이 안 되는 분이 없네요. 거기 송재호까지 끼면 그러면 이제 자격이 안 되는 분이 한 분입니다. YTN 최남수 사태는 일단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성숙됐네요. 그렇죠. 지금 거론되는 분들만 보면은. 그렇죠. 근데 뭐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뭐 서류 공모는 오늘 박문진 이사회가 열리거든요. 오늘이라고 하면은 16일이죠. 저희가 녹화가 16일이니까 예측 안 할 거야. 이게 아까부터 죄송했습니다. 아까부터
제가 고민했던 게 오늘 확정이 될 수도 있는데 약간 연기될 수도 있거든요. 박문진이 앞으로 사장 선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지난 목요일날 선임했습니까? 아니면은 미뤘습니까? 선임 안 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서류 공모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공모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서류 공모나 이런 어떤 향후의 사장 선임 절차를 결정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 못했습니까? 결정했습니다. TV 공개 토론? 어떤 방식이냐고요? 네. 합리적인 방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결정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시간을 오래 들을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좀 새 사장이 세워야 이제 MBC 적폐청산도. 이원기 이사장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오래 끌 이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차기 사장 뭐 이렇게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요. 제가 너무 대단한 그런 논박이어서 박문진 회의 때 김광동 이사와 최강욱 이사 사이의 설전, 그걸 이제 외장 마이크로 누가 딴 거를 오디오를 따서 그거를 듣기 좋게 보정을 해서 올린 게 있어요. 와, 그게 벌써 10만이야. 사실 저 오디오 클립으로 20분은 좀 팟캐스트 아니고선 쉽지 않은데 유튜브에 올렸는데도 어마어마한 분들이 들었습니다. 김장겸 보도국장이라는 사람이, 김장겸 보도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김장겸 정치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지 본인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권정이라는 사람이 여기 공식석상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죠. 정치부장으로 재임할 때는 보도국에 근무했냐고 하면 자기가 보도본부장이면서 뉴스는 부장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장으로 승진이 되니까 뉴스는 국장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사장이 되니까 뉴스는 보도본부장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방치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하나 지금 와가지고 공영방송은 여러 가지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다. 정권 비판을 어떻게 하느냐? 정권 비판을 그래서 잘했습니까? MBC가 그동안에? 그 정권 비판을 하는데 김장겸이라는 사람이 보도본부의 구성원으로서 앞장선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런 능력을 높이 사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말라고 사장으로 시켰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사장이 바뀌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 편파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하지 않고 심지어 여기 와가지고 정권을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본부장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도 그냥 방치한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정권이 바뀌니까 사장을 바뀌는 게 말이 안 된다? 좋습니다. 사장으로 취임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 한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라도 얘기해보세요. 정치적 희생양이라고요? 자유한국당이 자기를 보호해야지 최고의 보루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한 걸로 보도된 적이 있죠. 그 부분 소명한 거 봤습니까? 그건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우병 보도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들 정부 조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이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징계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심지어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다양성을 저해하는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항의한 사람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파면시키고 해고시키고 그게 이유가 없어서 도저히 여기서 이사들이 보기에도 말이 안 되니 철회하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피리를 뽑은 사람을 찾아내서 징계해야 된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식 하에서 그런 과거의 참혹한 상황 하에서 그걸 시정하고자 하는 일련의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을 가지고 지금 6개월간의 일을 가지고 그걸 평가할 수 있느냐? 6개월간의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게 넘치고요. 언론학자들이 바보입니까? 언론학자들이 반제학자들입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유희선 이사 같은 분만 언론학자입니까? 그 결과로 나와 있는 상황을 그 다음에 본인이 보도 책임자로 있었을 때 그렇게 수많은 지표로서 입증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그걸 하나도 부인하지 못하면서 팩트가 없다. 6개월간 사장으로 한 것만 가지고 얘기해라. 사장은 앞에 역사와 전부 단절하고 자기만의 MBC를 독자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꾸려나가는 사람입니까? 자기 과거에 있었던 일과 단절하고 그냥 일방적인 얘기를 하면서 나는 다양성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사장으로 있은 후에 뭐가 잘 됐냐고요 지금. 광고 수주가 잘 되고 있습니까? 경영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구성원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습니까? 방송이 멈추고 드라마까지 파행되는 상황 MBC 창사에는 처음입니다.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어떤 사람을 매도하고 모욕 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지하고 보호하고자 했던 아무런 사실관계와도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확증 편향에 근거해서 일국의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하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비판인 겁니다. 비판의 지점이 잘못되어 있고요. 논리가 호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없다고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에 대해서 공격하느냐? 아니 이유를 제기하지 못하고 택도 없는 얘기를 하면 당연히 비판해야죠.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고 더 하겠습니다. 그 김광동 이사가 막 얘기했잖아요. 그 바로 옆에 이제 최강욱 이사가 앉았거든요. 근데 최강욱 이사가 김광동 이사한테 다다다다다닥 막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게 말이 논리적으로 정확하지만 난 그 그림을 그려주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김광동 이사가 이쪽을 안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안 쳐다보고 있어. 최강욱 이사가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할 때 따발총 있잖아요. 다다다다다다다. 진짜 한마디도 못해요. 대단해요, 진짜. 그러니까 거의 이 최강욱 이사의 그 언변은 뭐 탁월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20분 동안의 이 속사포는 지난 9년의 MBC의 모든 적폐가 하나로 다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전 잠시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아우 오줌 마려워.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이 숨초가 말이죠. 이뇨 기능도 어마어마하네 있네요. 한결 편안해진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엄마 저까지 나왔어. 엄마 저까지.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같이 갔다 왔는데 엄마 저까지 나왔어. 그래요. 지금 화장실이 물바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MBC 사장 이야기 계속 한번 해보죠. 끝났습니다. 선임 절차. 선임 절차가. 선임 절차에 곧 돌입을 할 것 같다고.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느 분이든 뭐 하여튼 다 마음에 드는 분들이라서 기대가 잔뜩 되는데 좀 너무 진지하고 또 정의로운 분들이라서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송재호 후보의 출마를 강력하게 주저합니다. 사실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그분들의 최종 면접을 생방송으로 보내준다면 시청률이 굉장히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진중한 분들이어서. 자,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KBS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지난 10일에 KBS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또 고대현 사장을 아직 뭐 나갈 생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자기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방송법 개정만 주구장창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인호 이사장이 15일 날 입장을 냈어요. 입장을 내서 그 새노조, 그러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에 대해서 방송장악 계획을 실천에 옮기려는 새 정권의 홍위병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KBS 사장 임기 보장은 방송 자유와 독립성을 지켜내는데 필요한 마지막 법적 보루다.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뭐 진짜 이인호 이사장이 방송 자유와 독립성을 얘기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자들은 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침에 이슬을 풀이 먹는 거하고 뱀이 먹는 거하고 그 쓰임새가 다르다. 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건 지금 고대영이나 이인호가 뭔가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아요. 1노조도 일단 KBS 노동조합, 군노조라고 하죠. 군노조도 좀 이탈을 한 데다가 뭐 물론 이제 군노조에서 지금 새노조 쪽으로 많이
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넘어갔고 가수 노조가 바뀌었다면서요? 예. 그게 이제 그 본부 노조, 제2노조의 주장인데 정확한 통계는 아직 그 양쪽에서 안 낸 것 같은데 본부 노조에서는 더 많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는 바뀐 것 같던데요. 지위가. 그리고 좀 방통위에서 이 KBS 이사들의 법인카드 문제 같은 거를 좀 강하게 좀 빠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감사원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감사원이. 아직 뭐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그렇죠. 근데 이제 감사원이 조사를 하고 나서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이사직에서 이제 아웃시키도록. 그러면은 이제 방통위가 그때 그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통위가 만약에 그 이사직에서 아웃을 시키면 뭐 한 명이라도 아웃을 시키면 그때는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오래 걸릴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렇죠. 감사원에서 이 이사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사를 해임할 수도 있죠. 그러면 방통위가 이사를 해임할 수가 있죠. 아울러 그러면서 이제 그 이사한테 법인카드 엉뚱하게 쓴 거 토해내라. 이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강규영 이사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에 뭐 이렇게 기사가 실렸던데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KBS 이사 임기는 채우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대체? 내가 봤을 때 얘네들 말을 뭐 새겨들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뭐 고대영, 이인호, 뭐 강규영이 그냥 뭐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에 무슨 논리적인 얼개가 있는지 그리고 또 정의가 있는지 이런 것들 따지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고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강규영 이사에게 조언을 좀 드리려고 학교를 지키세요 그냥. 학교는 뭔 잘못인데? 학교가 뭔 잘못입니까? 학교를 지켜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학교는 뭐 강규영을 자를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명지대 재단 자체가 굉장히 보수 친화적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강규영을 자를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KBS는 잘리기 쉽죠. 그러니까 뭐 안 잘리겠다는 뭐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재밌는 거는 지금 방송법 개정 얘기 계속 하는데 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을 냈어요. 이게 뭐 특별 다수제는 있는데 이제 이사 추천권을 어디에 주느냐. 그러니까 강효상 의원은 정치권이 완전히 손을 떼야 된다. 뭐 거기까지는 뭐 할 수 있는 말이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신 이 이사 추천권을 어디다 주냐면은 그 한국교총 그리고 대학총장협회 그리고 변협 그리고 신문협회. 신문협회는 왜 줘? 신문협회. 조중동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다 쥐들 편이네. 한국교총 할 것 같으면은 전교조도 줘야지. 안 그래? 그렇죠. 그 안양옥 한국교총. 그렇죠. 그 새누리당 공천 신청했던 사람. 공천 신청했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것들이. 한마디로 자기네들이 추천하겠다 이거죠. 개소리입니다. 한마디로. 반면에 그 추혜선 의원이 좀 약간 김용민 PD가 전에 얘기했었던 거랑 약간 좀 유사한 형태의 법안을 이용마 기자의 그 의견이기도 하죠. 국민들이 그 이제 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 뭐 200명의 국민들이 뭐 이렇게 일종의 뭐 공론화 과정 그런 과정, 뭐 수기를 거쳐서 이사들을 추천을 하되 그 이사 안에는 뭐 여성, 청년, 뭐 방송 기술, 경영 이렇게 좀 전문 분야를 좀 둬서 그렇게 뭐 할당을 주자 뭐 그런 법안인데 일단 뭐 통과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거대한 기득권책이고 여전히 그 방송을 선거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세력들이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어쨌거나 계속 이 판을 혼탁화시켜서 뭐 고대형은 안 나가려고 하고 막 그럴 거기 때문에 쉽게 개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KBS 구성원들이 벌써 2달이 뭡니까? 3달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80일이 되어가죠. 이럴 때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방통위가 역할을 해야 된다,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그러면은 뭐 지난 정부처럼 방송을 장악하라는 얘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그거 하라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억지 쓰고 있는 자들, 그렇게 노동자를 탄압하고 방송을 엉망으로 만든 자들 손보라고 있는 데가 바로 방통위입니다. 방통위를 정의로운 토대 위에 만들어 놓았다면은 그걸 실행시켜야지. 그냥 겉모양만 그렇게 정의롭게 해놓고 아무 일도 안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혀 확실하게 다른 거는 이명박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운 그런 형태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범죄의 혐의가 굉장히 중해요. 그래서 국정원가 공모를 해서 막 그런 것도 있고 뭐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든지 하여튼 이런 여러 의혹들이 혐의가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처리를 해야죠. 그 코비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KBS의 그 아마
그 사내 게시판. CGU라고 합니까? CUG라고 합니까? 인트라넷 같은. 인트라넷 같은. 네. 아, CUG네요. CGU는 아니고. 네. 여기서 편집을 좀 해줄까? 아, 존나 많이 웃을 지금 실험이었어요. 지금. 어차피 편집하고 너무 욕이 나야겠다. 아니, 최욱현이가 이거 그냥 낼 수도 있어, 이거. 네. 요거 100% 냅니다. 내나? 못 자르게 묶여야 되는데. 최욱현 잘못했어. 예, 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인트라넷에다가 그 댓글 부대를 동원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KBS에서. 고대영. 그게 고대영 때는 아니고 김인규 네. 사장 때 원래는 MB 특보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KBS 출신이긴 하지만 KBS 사장으로 오니까 그 KBS 새노조 이런 분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낙하산 사장 가라고. 사내 여론도 안 좋으니까 이때 간부들 총동원해가지고 댓글을 달게 한 거지. 그래서 뭐 사장님을 찬양하는 뭐 이런 글을 나 뜨거운 글을 이렇게 올리게끔 만들었던 건데, 근데 그 어떤 한 분이 김인규 쪽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거예요. 글을 적을 테니까 당신 이름으로 올리라고. 근데 이분은 거절을 했나 봐. 네. 근데 참 이런 제안 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슬프다. 네. 좀 피해를 느낀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예,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론 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죠. 1차로 비서실장선에서 안 통하면은 2차로 당시 고대영 해설위원실장이 직접 나서고 3차로는 사장이 직접 나서서 인사상 특혜를 미끼로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게시글은 대부분 써주는 대로 또 불러주는 대로 올렸고 대부분 사장을 엄호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정말로 KBS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시 고대영 해설위원실장이 직접 나를 찾대요. 차 한잔 하자고 하더니 대뜸 나에게 아이 선배 그것 좀 사장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왜 그러십니까? 라고 요구를 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에서 글 올리라고 재촉하고 독촉했던 사람이 바로 고대영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네. 자기가 받았던 올리라는 그 샘플본 있잖아요. 네.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올리라는 거. 네. 자기 거절했는데 이 똑같은 글이 어떤 인간에 의해서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KBS 라디오 국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 KBS 다니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네. 남달랐던 분이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사장을 찬양하는 글을 알바 캐알단 아닙니까? 캐알단? 아, 코알단이 네. 코비스니까. 코비스. 네. 코알단. 코알단이 돼가지고 네. 그렇게 요직에 오르고 아이고 행복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뭐 댓글은 그 나라의 큰일이었잖아요. 요직에 오를 법하죠. 어떤 매뉴얼이 있나 봐. 이 수급 부패 정권은 네. 매뉴얼이 있나 봐. 그래서 중앙부대에서 한번 검증된 거는 지역 혹은 뭐 공기업 단위로 다 내려가서 네. 여기서도 실행하라.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예. 그게 저는 컴플렉스라고 생각해요. 컴플렉스? 네. 어떤 컴플렉스? 이를테면 DJ 노무현 정부 이르는 과정에서 방송이라든가 뉴미디어에 네. 이 전쟁에서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보수에서. 그 굉장한 트라우마였어요. 그 트라우마가 그때 강력하게 형성이 되면서 댓글이라든가 이런 부대에서 전쟁에서 지면 안 된다. 그래서 거의 총력전을 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컴플렉스죠, 그게. 그러니까 방송 장악하고 그러니까. 저기 무슨 시발단 만들고 네. 그것도 군이나 혹은 뭐 국정원 이런 그 공조직을 동원해 가지고 댓글 달게 하고 네. 이질할 떠는 거 보면은 그 이건 확실히 컴플렉스가 네. 있는 것이다. 노무현 인터넷이 만든 그렇죠. 새시대 대통령을 네. 다시는 출연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 인식 속에는 노무현 때 열광했던 그 네티즌들도 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조직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야. 그렇죠. 아예 등신들 아닙니까? 아니 지들이 딱 보고도 몰라요? 이게 시민들 개개인이 서로 뭐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인식이 깨어서 자발적으로 쓴 글인데 이거를 다 어떤 조직이 있어서 노사모라는 큰 조직을 통해서 다 이렇게 뭐 하달되고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상명하복 체제로 운영된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대응했던 게 이쪽 선수들 보수 쪽에서는 자발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정원 군사이보사령부, 기무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만약에 뭐 노사모에서 우리 이쪽에 가서 이 기사에 대해 항의합시다 막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민간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그
국가기관에서 그렇죠. 하는 거랑 그게 같습니까? 범죄. 네. 하여튼 뭐 게시판에서 뭐 누구하고 이제 설전이 벌어졌을 때 내 우군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누구나 그런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SNS에서도 그렇고. 네. 거기서 벌어지는 싸움이 전체 민심이라고 생각할까요? 참 그런 싸움에 휘말리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참 코비스에서 그렇게 코알단들이 활동했다는 걸 보면서 아이고 참 뭐 어디 가서 뭐 정말 잘난 언론인처럼 활동하는 사람들도 바닥을 보면은 다 똑같은 밑바닥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 뭐 KBS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 적폐 세력들이 칠하를 하건 말건 열차는 갑니다. 그렇죠. 예, 가고 있어요. 예. 다음 소식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파이프 오르간 제조 명가 리거샤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파이프 오르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2017 파이프 오르간 정기 연주회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거룩한 교회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울 강북구 인수공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관훈 나이트클럽, 한국 신문방송 인터넷 미디어 종사자의 재충전 공간, 민동기 미디어 평론가와 김용민 미디어 피폭자가 함께합니다. 네, 그 청와대 출입기자단에서 청와대에 좀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페이스북 생중계를 지금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실에서 하고 있고 하고 있죠. 네, 종종 이제 박수현 대변인이나 청와대에서 재직하시는 분들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페이스북 라이브 같은 이런 뉴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뭐 뉴미디어 비서관실에서 페북 라이브 할 거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라. 우리한테 미리 알려달라. 이제 이건데 이게 어디서부터 좀 비롯이 됐냐면 뭐 그전에도 좀 몇 가지 좀 그 사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뭐 페북 라이브 기능을 되게 잘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을 때도 뭐 박수현 대변인이 페북 라이브를 하면서 이제 보여주기도 했고 또 필리핀에서 한국 아세안 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도 그 뉴미디어 비서관실에서 페북 라이브를 한다니까 뭐 출입기자들이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래서 출입기자단의 주장은 이런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여기는 보안 때문에 안 된다. 뭐 대통령 가까이도 갈 수 없잖아요. 사실 대통령은 경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하여튼 대통령 근처에도 못 가서 이제 영상을 찍는 거로 허락을 안 해주는데 페이스북 라이브로 그거를 중계를 하니까 왜 그거는 되고 우리는 안 되냐. 뭐 요런 거라는 거죠. 하여튼 언론의 취재를 불허한 사안을 청와대가 방송을 하면 어떡하냐. 뭐 요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청와대도 할 말은 좀 많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좀 말은 좀 아끼고 있어요. 근데 뭐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니 뭐 페북 라이브 뭐 이런 게 뭐 언론의 어떤 뭐 경쟁 매체도 아니고 또 미디어 환경도 달라진 만큼 이제 정부도 뉴미디어 소통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취지고 그리고 또 페북 라이브 하는데 뭐 공지를 하고 말고가 아니라 뭐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고 취재 역차별도 아닌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항의를 하는지 모르겠다 좀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뭔 소식을 전해도 우리가 빨리 전할 수 있도록 보도 지원을 해달라 이런 얘기 같은데. 그렇죠. 네. 뭐 보도 지원을 넘어서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라이브를 뭐 청와대에서 하잖아요. 근데 청와대랑 청와대 직원이랑 기자 입장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자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기자실을 찾아오거나 그럴 때 아니면은 사실 접촉이 잘 어렵잖아요. 근데 청와대 직원들은 그게 가능하니까 페북 라이브로 찍어서 이제 딱 하면은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 페북 라이브가 화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니까 그렇지. 그거를 갖다 뭐 쓸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항의를 한 거죠. 제가 한 발 멀리서 보는 사람으로서 네. 저는 이게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동정을 국민들이 다이렉트로 봐요. 네. 근데 기자는 모를 수 있잖아요. 내내 무슨 청와대 페이스북을 켜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기자는 모르는 일이 SNS에서 나오니까 그렇죠. 네. 낙종에 대한 두려움, 언제 어떻게 기습을 당할지 모를 거에 대한 그런 공포심. 그러니까 당신들 라이브 방송할 거면 우리한테 알려줘라. 같이 보게. 이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근데 뭐 이거를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어요? 납득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자들의 어떤 그 인식이 네. 청와대에 대한 인식이 자신들의 취재를 지원하고 협조해야 된다라는 이런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대통령의 동정이나 동향을 알아내려는 노력보다는 네. 청와대 시스템을 통해서 그걸 한번 얻어보겠다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심히 취재할 마음은 별로 없는 것이고, 기왕 뭐 청와대 와서 취재 협조를 받으면서 하고 있다면 좀 제대로 협조해라. 제대로 우리한테 다오 데이터를 혹은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프레스 릴리스라든지 이런 것들,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정환 사장, 미디어오늘 사장께서 하신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다이렉트로 대통령과 소통하는 그런 시대에 네. 결국 낡은 취재 시스템과 국민들의 그런 새로운 뉴미디어를 통한 대통령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결국 충돌하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니겠는가 하는 분석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 그 작은 매체에서 어떤 기자가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로 이 청와대 기자실에서 방송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말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다고. 네가 하거든요. 뭔데 뭐 이런 거. 어떤 말이 와간지 모르겠지만 지금 불만이 좀 터져 나왔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래서 회사에서 저 새끼 농땡이 피네. 이게 단번에 보이잖아. 여러 가지 거창한 명분 필요 없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회사원으로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좀 성실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듣기 싫은 거야. 한마디로.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리고 저는 그런 면도 없지 않겠지만 저는 좀 여전히 좀 특히 청와대 출입 기자단이 자기 그 기득권에 안주하는 게 계속 이런 형식으로 지금 반응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중계를 하거나 그게 하는 게 사실은요. 그게 무슨 핵심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일종의 지금 동정이라든가 네. 그때 상황이라 이런 걸 국민들한테 바로바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못 한다고, 그거를 잠깐 그거 한다고 마치 뭐 청와대가 뭐 어떻게 하는 것처럼 사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그런 것보다는 다른 걸 취재를 해야 돼요. 다른 거를. 예. 물어야 할 그런 공간이라든가 시간이 주어서 제대로 묻고 따지고 예? 뭐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지. 자꾸 그 무슨 일상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그거 잠깐 중계한다고 그걸 갖다가 뭐 우리를 뭐 통보를 해라는 등 이게 제가 볼 때 여전히 좀 강고한 자기네들 그 틀 안에 딱 안주하려고 한다. 2007년인가 2006년인가 왜 그 기자실 문제로 한번 네. 노무현 정부하고 기자들 사이에서 네. 충돌이 있었잖아요. 네. 그 맥락하고 이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좀 돌이켜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어쨌건 청와대 출입 기자단이라는 거는 이른바 이제 주류 매체들에서 확실히 장악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실을 폐쇄했던 거는 좀 더 다양한 매체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어떤 특정한 매체에만 계속 취재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매체에게 하고 그다음에 그걸 없앰으로써 그러니까 닫는 거 말고 좀 공식 라인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다. 뭐 그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공식 라인이 아니어도 뭐 기자가 취재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거는 좀 다른 얘기라고 쳐도 어쨌건 신규 새로운 기자들이 이제 들어오고 막 그랬던 상황이 이 기자들한테 당시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단들에게는 굉장히 좀 위협이 됐던 것 같고 지금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아까 뭐 김윤 PD가 뭐 공포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얘기는 대통령이 뭔가 말을 하면 자기네들이 일종의 필터링을 했죠. 필터링을 해서 자기의 목적에 맞게 가공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그냥 시민들과 바로 다이렉트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 자신들의 역할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저는 기자실 문화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꼽는 논리 중에 이 논리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연합뉴스 기자가 먼저 써요. 네. 쓰면은 그 기사를 갖고 붙였다 떼었다 해서 이게 원텍스트가 되는 거고 나머지 언론사들은 이 원텍스트 갖고 온갖 우라카이를 하는 거예요. 우라카이즘이지 저널리즘이 아니라. 우라카이즘.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기사가 천편일률적이고 연합뉴스가 이게 잘못된 정책이다 하면 다 잘못된 정책이 되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속으로는 이것 봐라. 이게 뭐 거대 이른바 메이저 언론들이 자기들이 설정한 의제를 다 같이 공유하는구나. 이럴 것 같으면은 다양하고도 또 전문성 있는 강소 언론들을 많이 출입을 시키고 또 말하자면 취재 영역에서 지원을 받도록 해준다면은 이러면 좀 뭔가 좀 여론 시장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실 개혁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당시에 뭐 그 기자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결국 뭐 없었던 일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참 문제가 많습니다. 기자실이라는 게 모든 매체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작은 매체들은 못 들어가요. 거기는 부스 같은 거죠. 네. 여기는 조선일보 부스, 뭐 이쪽은 뭐 KBS 부스, 그렇게 나눠져 있지 모든 매체 기자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그렇지만 뭐 지방의 소도시도 다 기자실이 있어요. 예. 또 기자실도 뭐 진짜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 특권 의식 같은 것들, 그리고 낡은 어떤 엘리트주의 이런 것들이 다 청산되지 않으면은 우리 언론은 또 고만고만한 뉴스들만 소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뭐 시민들이 특히나 이제 뭐 대한 언론 같은 거 많이 찾고, 뭐 뉴스타파 보도 같은 것도 뭐 훌륭한 보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정작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네이버에서 떨어졌고 뭐 기자실에도 들어갈 수가 없죠. 아니 그리고 솔직히 뭐 뉴스타파나 최승호 PD나 제도권 언론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해직돼서 나와가지고 만든 이런 대한 매체들 여기서 취재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출입처가 있습니까? 기자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까? 그런데도 빵빵 단독 보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관없어요. 그 기자단 문화가 최소한의 기자단 운영은 필요한데 지금 이 청와대 출입기자단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과연 국민의 알권이랑 실제로 무슨 관계가 있는가? 지금은 그냥 기자단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편의를 위해서 조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예전에 막 전두환 정권에서 막 보도 통제하면 그때는 기자단이 필요하겠죠. 가가지고 이제 다 같이 항의하고 뭐 아무래도 혼자 매체 힘으로는 약하니까. 그렇죠. 뭐 그때는 필요했을지 몰라도 근데 글쎄요. 하여튼 모든 언론사들 뭐 이렇다 할 언론사들이 다 청와대 출입기자를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청와대 출입기자 없어도 얼마나 특종권이 많습니까? 빵빵 터뜨리죠. 물론 이제 실력 있는 연조 있는 기자들이 또 정의로운 기자들이 안목과 전문성을 갖고 해야만 나올 수 있는 기사가 뉴스타파 같은 기사인데, 하여튼 뭐 저는 모든 언론사들이 각 부처에다가 출입 기자를 보내가지고 그런 곳에서 나오고 있는 정보들, 그러니까 거기서 정보를 얻기 위해 보내는 거라기보다는 이 회사와 어떤 그 공공기관, 출입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어떤 네트워킹을 만들기 위해서 출입 기자를 보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낡은 거지. 낡은 거예요. 예. 요즘에 뭐 SNS를 통해서 1인 미디어, 또 뭐 팟캐스트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또 1인 미디어를 펼치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분들이 꼭 뭐 거기 출입 기자를 보내서 고급 정보를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방송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저는 좀 백악관이나 이런 데서도 출입 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요. 1인 그 미디어 팟캐스트 있지 않습니까? 거길 직접 가서 오바마 대통령이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 기자 아니 그런 적 있잖아요. 박근혜가 정규제 TV 그건 이제 거의 나가리 되기 직전 탄핵 상태였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 주류 언론이라든가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아니라 만약에 다 제쳐놓고 관훈 나이트클럽 나온다. 이 난리가 날 거야. 청와대 출입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부터 던지란 얘기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거 생각해보니까 진짜 한국의 언론의 카르텔이 그러하네요. 심각해요. 아이고, 참. 잘났습니다, 정말. 우리 언론들. 제가 봤을 때는, 이 언론사 시스템이 너무 낡았어요. 이 낡은 시스템 속에서 계속 언론사가 10년을 못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는 진짜 좋은 기자들만 남아서, 사실 지금 공영방송에 있었다가 9년 동안 이 기가 막힌 시대를 경험했던 분들이 가장 그리워했던 게 뭐였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못한다. 못한다. 이거에 굉장한 참담한
그런 감을 느꼈는데 이제 그걸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앞으로 지금까지는 언론들이 천편일률적인 보도를 해왔다면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 얼마 전에 맘마이스의 이재정 의원이 나왔는데 네. 청와대에서 그 정말 거시 국가 비전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데 박근혜의 이런 부분을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지 않다. 보도하게 해라. 뭐 패션쇼 같은 거. 그러니까요. 이게 하달되면서 이 청와대와 유착된 이런 또 국정원에 벌벌기는 이런 언론사 대표들이 데스크급이 다 그런 식의 기사를 생산하게 만들고 그 밑에 기자들은 정말 비루한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그걸 삭히면서 그 뉴스를 내고 그랬던 시절.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아름다운 옷 입으시고 외교 성과가 아주 훌륭하시잖아요. 네. 근데 언론들이 관심을 안 가져. 그러면 이제 갔다 와서 장관들한테 하달을 하는 거예요. 각 부처 장관들이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라. 관계 장관들이 아니라 모든 부처 장관들이 홍보하는데 TV 출연, 그다음에 라디오 출연, 신문 지상에 뭐 인터뷰를 하는 방식 그거를 바로 그 다음 회의에서 보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표처럼 딱 나와 있어요. 이거 청와대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이 어디 가서 경제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 대해서 홍보하는 방송을 언제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사전후로 보고를 하는 거죠. 정말 촉각을 다투어 바쁠 시기잖아요. 경제 엉망이었죠. 대북 관계, 외교 문제 굉장히 민감한 시기였는데 대통령 홍보하시고 대통령 비판 언론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시느라고 바쁘셨던 거죠. 과연 국민들이 알 권리를 과연 보장받았는가라는 의문이 들던 그 시절, 그 시절에 그분들이 가장 그리워했던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아이템들을 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메이저 언론에 있다가 월급도 많이 받는데 다 때려치고 나온 분들도 적지 않아요. 뉴스타파 간 분들이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런 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기사로 만들 수 있는 그 시대가 열리게 된다면은 우리 언론은 뭐 한층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고 지금 이런 식의 기자실에 기생하고 있는 기생한다는 표현이 너무 부당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여요 국민들은. 예. 이 기자실 시스템에서 자신의 역할에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낡은 기자들, 이런 기자들의 시대는 이제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자신합니다. 네. 그래요. 기자실 얘기가 좀 재미가 없는데 너무 길어진 측면이 있는데 우리 최욱현이가 알아서 잘 편집해 주겠죠. 다 잘리는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대구에 위치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여기에 직원이 기자를 원망하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그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낮 12시 9분께 대구 북구 상격동의 한국패션센터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57세 손아무개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차 안에는 소주병하고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손 씨는 사망 직전인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분, 그러니까 새벽이죠. 한 언론사 기자에게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 그동안 당신 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았는지요. 당신이 쓴 글에 대해서 책임질 것을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손 씨는 연구원의 책임 행정원이라는 지책이 있는데 17년 동안 건물 대관 업무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조와 유가족에 따르면 그 손 씨와 해당 기자는 건물의 대관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고 하고요. 그 손 씨의 업무용 컴퓨터에도 그 해당 기자가 손 씨를 협박했다는 내용의 문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예. 또 실제로 이제 해당 기자는 지난달 뭐 제보원들하고 뭐 연구원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국 패션센터 대관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를 2차례 썼어요. 2017년 10월 27일에 한국 패션센터가 개인 건물 갑질 도 넘었다는 기사하고 30일에 한국 패션 산업연구원 패션센터 그대로 방치하나라는 기사였는데 이 해당 기사를 보면 한국 패션 산업연구원이 특정인한테 장기간 동안 한 차례 인사 변동 없이 그러니까 대관 업무가 맡겨졌고 이로 인해서 특정인이 다목적 공연장 및 대회의실 임대를 놓고 임의대로 주무르고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업체들과 여러 말썽을 빚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지는 기사네. 네, 이 손 씨를 이른바 이제 조지는 까는 기사였던 거죠. 네. 근데 이에 대해서 노조하고 유족은 사실이 아닌 기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3일에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거는 오히려 해당 기자의 부당한 청탁을 손 씨가 거절을 한 것에 대해서 보복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아울러 노조하고 유족은 그 대구시와 연구원도 이 보도의 정확한 전말을 파악하지 않고 해당 기자의 자료 제공 요구에 그냥 응하기만 하면서 이 과정에서 뭐 고인에게 심리적 압박이 좀 가해졌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한희 기자가 해당 기자랑 통화를 해봤는데 쿠키뉴스 기자예요. 그 이제 쿠키뉴스가 이제 국민일보가 만든 인터넷 신문인데 그렇죠. 이 쿠키뉴스 기자가 국민일보 기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국민일보의 인터넷 신문 소속으로. 그렇죠. 쿠키뉴스. 그 이제 CBS가 보면은 노컷뉴스 팀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CBS 보도국에 소속돼 있는 그런 기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CBS 보도국에서 이제 사실 인큐베이팅된 그런 인터넷 신문이 있어요. 노컷뉴스. 소속이 달라요. 그 사람은 맞아요. CBS 정규직이고 이쪽은 또 노컷뉴스라는 그런 법인에 CBS 아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 그 법인에 또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뭐 쿠키뉴스와 국민일보도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계입니다. 어쨌건 이 쿠키뉴스 기자인데 그 이한희 기자와의 통화에서 뭐 고인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말하기가 마땅치 않다. 뭐 취재원들의 제보가 있어서 알아보다가 문제점이 많아서 기사를 쓰게 됐다. 고인과 얼굴을 본 적도 없고 협박하거나 괴롭힌 일은 더더욱 없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자신을 방어하겠다고 하면은 고인을 욕보이는 꼴이 되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미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기사를 쓰진 않았지만 뭐 말을 아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걸로 됐죠. 이게 뭐냐면은 그 해당 언론사 쿠키뉴스의 대표이사하고 그다음에 대구 본부장 그리고 경영 본부장이 2일에 이 고인의 빈소를 찾아갔어요. 빈소를 찾아가서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그 대표이사는 유족하고 노조에게 기사를 삭제하고 사고를 내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뭐 유족하고 노조가 지금 진상규명대책위원회를 꾸려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쿠키뉴스가 15일 오전에 입장문을 냈는데 그 입장문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일단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라는 게 제목이었고요. 그 해당 기자는 사건 발생 직후 사표를 제출했고 본지는 즉각 수락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핵심인데 그리고 해당 기자는 순수한 동기에서 관련 취재를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 차원에서 경위를 들여다본 바로는 가까운 지인의 대관을 돕기 위한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저렇게 회사에서 공식적인 입장, 사과 입장을 내면서 저 정도로 우회로 표현했다고 하는 거는 회사가 보기에도 한마디로 빼박이라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개 기자한테 다 책임을 뒤집어서 씌워도 되나요? 뭐 자기들이 오케이 하지 않았으면 그 기사 못 나왔을 거 아니에요. 데스킹을 거쳤겠죠. 그렇죠. 뭐 MBC입니까? 뭐 그냥 국제부차장이 빌 게이츠 사망했다. 그리고 내면은 뭐 그렇게 되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어느 언론사나. 그리고 10몇 년 후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 사람 아니야. 온갖 진상짓 하다가. 네, 어쨌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쿠키뉴스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취재 과정에서도 통상적인 취재 윤리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고 기사 역시 과장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갑질을 했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네. 그 쿠키뉴스 국민일보 쪽인데 국민일보하고는 상관이 없는 모양이죠?
뭐 국민일보의 기사들이 뭐 쿠키뉴스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그쵸. 이게 뭐 어떤 상관 아마 별도 법인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 기자의 소속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저 기자뿐만 아니라 그 기사가 나가게 됐을 때 있는 그 라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라인들에 대해서도 아마 책임을 물어야지. 최소한의 조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말이죠. 어떻게 그 돌아가신 분하고 취재원인데 네. 뭐 한 번도 일면식도 없다. 뭐 대화는 했겠지 설마. 그렇죠. 뭐 전화 통화로 했겠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한 사람을 조지는 기사를 쓸 수 있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국민일보 종교부에 아무개가 있어요. 또 까불면 그때 이름을 깔려고 그러는데 네. 알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 인간은 나를 한 번도 통화한 적도 없고 혹은 뭐 문자로 오간 것도 없는데 지멋대로 내 기사를 막 써. 또 멋대로 그냥 내 그 본의와 상관없이 지한테 한 말인데 뭐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인 양 뭐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서 근데 그 인간을 갖고 아주 그냥 집요하게 인터넷에서 내 나름대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인간이 좀 덜 된 사람들은 내 나름대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계속 그렇게 내가 압박을 가하니까 나중에는 내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악플을 달더라고. 다 캡처해서 올렸지 또. 그래서 또 그 뒤로는 조용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가장 큰 문제가 난 한 번도 취재를 해온 적도 없으면서 지멋대로 기사를 막 씁니다. 그래 놓고는 2012년 총선 때 특히 그랬거든. 그리고 나서 내가 뭐 선거에서 낙방하니까 지 기사가 옳아서 내가 낙방한 줄 알았나 봐. 아하. 한국 기자상을 신청했대요.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기자협회 소속원이니까 기자협회장이 안 찍어줄 수 없으니까 도장을 찍어줬다고 그러는데 뭐 그게 어떻게 그게 기자협회 가서 그게 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하여튼 좀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기자로서의 훈련이 덜 된 사람들이 많네. 그쪽 여의도 조용기 씨 쪽. 전체 한국 언론계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네. 네. 저는요 사실 뭐 SNS는 제 개인의 공간이니까 제멋대로 떠들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팟캐스트에서조차도 그게 훨씬 더 듣는 분들도 많고 또 리스너들이 많으니까 그걸 권력적으로 이용할 마음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는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내 SNS는 이건 언론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이게 무슨 뭐 공적인 어떤 대표성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디어 오늘이라는 그 타이틀 그 계정으로 들어가면은 책임져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내 개인의 일방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그런 장이 아니고서는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하게 되는데 이게 뭐 그냥 언론사를 하나의 자기의 어떤 그런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제일 먼저 언론계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뭐 비단 그렇게 기사로서 조지는 것뿐만 아니라 신문이나 방송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한다든지 이런 자들도 자격이 없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참 우리 언론들이 갈 길이 멉니다. 이게 언론의 어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듣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대신 취재해서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한한 어떤 그 공공적 직업 윤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자기의 취재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거나 혹은 뭐 자기를 잘 안 모셔서 굉장히 섭섭할 경우 갑질을 행사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이 빨리 언론계를 떠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요. MBC 뉴스를 사유화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밉보이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상대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칼날을 휘두르던 MBC 대표적인 피해자 아닙니까? 민동기 국장. 그 반드시 구상권 청구되도록 우리가 좀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MBC 뉴스에 얼굴 크게 나온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은 민동기 선배가 유일합니다. 그 오고 진실이고 간에 상관없이 하여튼 민동기한테 타격이 될 만한 것들은 열심히 보도했어요, MBC가. 이것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또 예전에 잘못 나간 그런 캡처해 놓은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과거사를 이제 MBC가 새로운 리더십이 또 교체된다면은 그 과거사를 또 따지지 않겠어요? 그 시대에 나쁘게 부역했던 놈들이 누군지 또 따질 것이고요. 그때 요거 한번 자료를 제출해서 기사를 통해서 언론사를 사유화했던 자들, 이 자들의 얼굴들을 다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그게 바로 언론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게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촛불 민심을 받드는 일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무리되기 전에 이 얘기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 마지막 부분만 하나만 좀 첨언하면 그 쿠키뉴스의 사과문을 고인의 아드님은 좀 받아들이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명예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다만 이 기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거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어수선한 때입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정의를 향해 조금씩 진전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또 뭔가 건강한 언론으로 거듭나는 그 길에 우리가 꽃을 좀 뿌려줬으면 좋겠고요. YTN은 어떻게 좀 잘 될까요? 글쎄요, 뭐 최남수 뭐 신임 사장 내정자가 뭐 저희랑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뭐 여전히 뭐 아직 뭐 구성원들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진 않는 모양이다. 아니 다시 얘기하지만 1,700만 촛불 든 사람들 중에 누가 최남수가 YTN 사장이 되기를 바랐겠어. 이름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제가 볼 때 진짜 YTN 이사회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뽑았다라고 정말 투명하게 공개를 하든가 이걸 좀 또다시 저렇게 지금 최남수 내정자와 반대하는 YTN 구성원들 간에 이 문제를 이렇게 남겨놓지 않습니까? 이게 답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과정상에 무슨 흠결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YTN 이사회가 뭐 번복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책임성을 좀 구현하는 차원에서 YTN 이사회가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입장을 내든가. 그래요. 과정이 정이면 모든 게 다 정이냐? 이명박은 정의가 왜 아니죠? 이명박도 정의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고요. 자, 이게 다이슨이라고 했나요? 다이스. 우리 언론계의 이런 적폐들을 빨리 청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